새벽 5시 경상북도 안동의 한 종갓집에서 지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15년째 이어져 온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찬장에서 정성스럽게 그릇들을 꺼내며 오늘도 대가족의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 도윤까지 모두 8명의 아침상을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중학교 3학년인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험 공부하다가 늦게 잤는데 괜찮아? 지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전국 1등급 받으려면 엄마도 일찍 일어나야지. 도윤은 지혜에게 있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이 집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조용한 새벽 부엌에서 지혜는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3년 전 생후 2달도 되지 않았던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작고 소중했던지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깨우러 가야겠다. 도윤이가 안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침 되었어요. 곧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며 지혜를 보았습니다. 지혜야, 오늘 도윤이 전국 모의고사 결과 나오는 날이지? 네, 어머님.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정말 천재야. 종갓집 장손의 아들답게 똑똑하게 태어났어. 지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똑똑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종갓집 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에서 도윤은 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도 전국 1등급 받을 자신 있지? 시아버지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윤의 대답에 온 가족이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 피야. 대대로 공부 잘하는 집안이었거든.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밥을 씹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의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특히 도윤이가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요. 도윤이가 책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가, 아들. 점심 맛있게 먹고. 지혜는 도윤을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도윤이가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방을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는 장 대리가 자꾸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장철수라는 그 남자는 7년 전 도윤이를 입양할 때 잠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서류 작업을 도와줬던 인연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자꾸 집 주변에서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지혜야, 도윤이 성적이 계속 이렇게 좋으면 서울대는 문제 없겠어. 네, 어머님. 도윤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종갓집 자랑이야, 정말. 시아버지께서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마다 지혜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잘하는 것은 기쁘지만 그것이 혈통 때문이라고 여기는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필요한 것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장철수 대리였습니다. 지혜씨, 오랜만이네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자주 마주치고 있어서 신경이 쓰였지만 티를 내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요즘 어때요? 공부 잘하고 있죠? 장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참. 장철수는 잠깐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도윤이 진짜 귀엽죠? 벌써 13년이나 됐네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13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걸까요? 그럼 저는 이만. 지혜가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장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새마을금고에 한번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정리 못한 서류가 좀 있어서요. 지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대충 대답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지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13년이라는 숫자와 예전 서류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도윤이의 입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온 가족이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남편 민구가 물었습니다. 전국 200등이요. 1등급 나왔어요. 온 집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우리 도윤이야. 종갓집 장손답게 똑똑해. 가족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지혜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자랄수록 혹시라도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충격이 더 클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들고 나서 지혜는 도윤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지혜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설령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위기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요. 다음 날 오후 지혜는 결국 새마을금고를 찾았습니다. 장철수가 언급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별것 아닐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씨. 장철수는 환한 미소로 지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음험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장철수는 지혜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장철수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친근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지혜씨 오랜만에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특히 7년 전 그때 말이에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이요? 지혜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장철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 기억 안 나세요? 도윤이 입양할 때 말이에요. 제가 보증인으로 도와드렸잖아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철수는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입양신고서, 친권포기각서,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다 여기 있네요. 지혜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상하죠? 종갓집 장손 내외가 아이를 입양했다니. 더군다나 온 집안 사람들이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는데 말이에요. 장철수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핏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혜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7년 전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남편 민구와 상의 끝에 입양을 결정했지만 종갓집의 체면상 절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업무를 보던 장철수가 개인적으로 서류 작업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당시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철수는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제 사업이 좀 막혀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장철수는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오랜 인연이니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지혜는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게 바라지는 않아요. 1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장철수는 마치 작은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혜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1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지혜가 당황하자 장철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이 서류들을 시어머니께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까요? 협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는 지혜와 도윤을 당장 쫓아낼 것이고 도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중학생인 도윤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지혜가 애원했지만 장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요?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더 기다리라고요? 아니면 이자라도 받을까요? 7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꽤 될 텐데.
장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지혜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아, 그리고 입양 사실을 숨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상속이나 재산 문제에서 사기죄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는 교묘하게 법적 문제까지 언급하며 지혜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지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아이만은 제발. 하지만 장철수는 더욱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해결해야죠. 아이가 알기 전에 말이에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1천만 원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장철수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만약 못 가져오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금고를 나오는 지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하자니 입양 사실을 들키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까 했지만 전업주부인 지혜의 신용으로는 1천만 원을 빌리기 어려웠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큰 돈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장철수의 협박을 보면 정말로 서류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윤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가 마당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순진한 얼굴로 묻는 아들을 보며 지혜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가능하면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지혜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태풍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서 도윤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혜는 제대로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1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윤이만은 지켜내겠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의 악몽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지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인 지혜에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득 증빙이 없으시면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의 말에 지혜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분 명의로는 어떠세요? 남편이 모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혜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에게 알려지면 입양 사실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나선 지혜는 다음으로 카드 회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신용도로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0만 원으로는 1천만 원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혜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카드 회사를 나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채 업체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담보 조건을 듣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이자가 30%라고요? 네, 그리고 담보로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종갓집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것은 입양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셋째 날 지혜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지혜의 얼굴을 보고 바로 눈치채셨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니? 무슨 일 있어? 지혜는 정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어서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1천만 원 정도요. 지혜의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지혜는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괜한 말했어. 지혜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급한 일이면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집이라도 담보로 잡고. 안 되세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는 서둘러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피해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여유가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우리도 아이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500만 원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1천만 원은 진짜 어려워. 친구들의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장 절친했던 미주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미주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장철수의 아내였지만 지혜는 그 사실을 숨기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주야, 혹시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얼마나? 1천만 원 정도. 미주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천만 원? 갑자기 왜 그런 큰 돈이 필요해? 뭔가 수상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지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은. 미주도 거절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지혜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1천만 원의 반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장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혜 씨,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틀 남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지혜가 애원했지만 장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요? 벌써 닷새나 줬는데 더 달라고요? 그럼 이자라도 붙여야겠네요. 하루에 1%씩 복리로 계산하면. 그는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최선이요? 그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죠. 돈이 안 되면 다른 걸로라도. 장철수의 말에 지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요? 나중에 얘기해요. 일단 이틀 더 기다려보죠. 여섯째 날 지혜는 마지막으로 동네 지인들에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신용대출로는 힘들고 보증인이라도 있어야. 모든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오후에 지혜는 혼자 공원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1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장철수는 정말로 입양 서류를 공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윤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도윤이였습니다. 아직 중학생인 아이가 갑자기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종갓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학교도 전학을 가야 할 것이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혜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혜는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출 정보를 찾아보고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심지어는 중고물품을 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컸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도 그 절반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순진한 아들의 걱정에 지혜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괜찮다, 아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이 지나는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장철수가 정말로 서류를 공개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도윤이가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던 지혜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와 도윤을 손가락질하는 꿈이었습니다. 가짜 며느리, 속인년, 입양아를 숨기고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도윤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혜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오후 장철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혜씨,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준비는 다 되셨죠?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직 전액을 구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요? 약속은 약속이죠.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혜가 물었지만 장철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내 터미널 앞 모텔로 오세요. 거기서 얘기하죠. 모텔이요? 왜 하필? 제가 정한 장소에 오셔야죠. 7시까지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지혜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지혜는 터미널 앞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은 지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장철수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지혜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장철수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돈은 못 구했죠? 사실은 600만 원 정도는 구했어요. 나머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지혜가 말하자 장철수는 비웃었습니다. 600만 원이요? 절반도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혜가 애원했지만 장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혜씨,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이요? 돈이 안 되면 다른 걸로 갚으셔야죠. 장철수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지혜씨, 아직도 아름답네요. 종갓집 며느리답게 품위도 있고. 지혜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돈 대신에 몸값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지혜가 강하게 거부했지만 장철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시어머니한테 서류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도윤이 학교에 알려드릴까요? 협박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문 쪽으로 피하려 했지만 장철수가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거부하실 거면 지금 당장 전화 걸게요. 종갓집에 가짜 며느리가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며 지혜를 압박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지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아이만은. 그럼 간단하죠. 제 말을 들으시면 돼요. 장철수는 점점 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장철수가 지혜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민구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면만 본 민구에게는 지혜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보, 이건. 지혜가 설명하려 했지만 민구는 이미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장철수는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해졌습니다. 아, 남편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급한 얘기가 있어서. 급한 얘기를 모텔에서 해요? 민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니야. 이 사람이. 지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민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얘기하자.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지혜는 급히 장철수를 뿌리치고 민구를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잠깐만. 지혜가 주차장에서 민구를 붙잡았습니다. 진짜 아니야. 정말 오해야. 하지만 민구는 지혜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가자. 거기서 얘기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도윤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구는 지혜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지. 민구의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정말 복잡한 일이야. 차근차근 설명할게. 복잡한 일이라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게 복잡한 일이야? 민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쉿, 도윤이 들어. 지혜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민구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장철수의 협박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남편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지혜가 간청했지만 민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뭔데? 무슨 일로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거야? 그게. 지혜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구는 거실에서, 지혜는 안방에서 따로 잤습니다. 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장철수의 협박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 남편과의 관계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장철수였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돈이든 다른 거든 선택하셔야죠.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지혜는 핸드폰을 꽉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지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마 새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실한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이만은 상처받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의 행복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 간 후 지혜는 민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출근해야 하는데. 민구가 시계를 보며 말했지만 지혜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게 급한 얘기야? 응. 이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지혜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구는 회사에 늦는다고 연락하고 지혜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제 모텔에서 본 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뭔데?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잖아. 민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이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는 장철수라는 사람인데. 지혜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이라고? 무슨 협박을 해? 민구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보,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고백해야 할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도윤이에 관한 얘기야. 지혜의 말에 민구는 긴장했습니다. 도윤이가 뭐? 도윤이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야. 지혜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구는 잠시 말없이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구의 반응은 지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분노나 충격 대신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철수가 그걸 빌미로 협박한 거야? 여보, 놀라지 않아? 지혜는 민구의 담담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민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이번에는 지혜가 충격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응. 입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나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도윤이는 도윤이잖아.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 아들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한 거야? 어제 모텔에서 본 건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다른 남자와 설마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 민구도 어제의 오해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아니야. 그 사람이 입양 서류를 빌미로 1천만 원을 요구했어. 못 주면 시어머니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혜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민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모텔까지 간 거야? 그 사람이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어. 정말 더러운 놈이야. 지혜의 말에 민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개새끼가 어디 있어? 당장 가서. 안 돼, 여보. 그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민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이번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했어.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거든. 민구의 고백에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어? 어머니께서 손자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문제라는 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내가 입양을 결정했을 때도 사실 고마웠어. 덕분에 우리 집안 체면도 살리고 진짜 아들도 얻게 됐으니까. 민구의 솔직한 고백에 지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도윤이를 위해 거짓말을 해온 거네. 지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 도윤이도 어머니도 우리 집안도 모두 행복했잖아. 민구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나눈 후에도 무언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민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 무슨 뜻이야? 장철수 같은 놈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어머니께도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고. 민구의 말에 지혜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고?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 부부였던 적이 있었나? 민구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 체면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아이도 못 가져서 입양했고 그것도 숨기고 살았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야? 민구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내가 키워. 내가 양육비 다 줄게. 지혜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장철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 남편까지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혜야, 이미 늦었어. 어제 모텔에서 널 봤을 때 깨달았어.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었구나 하고.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젠 그만하자. 민구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장철수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그러니까 내가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어떻게 처리할 건데?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지.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 민구는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도윤이한테는 언제 얘기할 거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자. 갑자기 충격 주면 안 되니까. 민구도 도윤이 걱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은 당분간 내가 계속 살아. 내가 나갈게. 저녁이 되어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학교에서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아들을 보며 지혜와 민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 후 지혜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혜 씨죠? 안동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출석 요청 드립니다. 고소장이라고요?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장철수가 고소한 건가 싶었지만 간통죄라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바로 미주였던 것입니다. 지혜의 절친이었던 그 미주 말입니다. 미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혜가 물었지만 미주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남편이랑 바람 났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바람이라니? 정말 오해야. 하지만 미주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직접 봤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경찰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으로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지혜는 깊게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남자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이라고요? 어떤 협박을 받으셨나요? 형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윤이의 입양 사실, 장철수의 협박, 1천만 원 요구, 그리고 모텔에서의 성추행 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문자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 서류도.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서 장철수가 보낸 협박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1천만 원 준비하세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시어머니께 알리겠어요. 같은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문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그리고 성추행 시도도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정말이에요. 제가 거부하니까 더 심하게 협박했어요. 지혜의 진술을 들은 형사는 즉시 장철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철수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만난 거예요. 하지만 문자 증거와 모텔 CCTV까지 확인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결국 협박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철수가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고 거부당하자 성적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에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철수가 구속되자 미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낸 게 누구야? 다 내 때문이야. 미주는 간통죄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아? 지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해라고? 내 남편이 감옥에 갔는데? 미주는 오히려 지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왜 모텔까지 따라갔어? 피해자인 지혜가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고소 안 취하겠어. 법정에서 간통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의 변호사는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주 측 변호사는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고 그것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혜의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었습니다. 입양 사실, 이혼 사실, 협박당한 사실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수군거렸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저런 일을, 아이도 입양하였다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재판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집으로 뛰어온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신문에 나온 게 정말이야? 나는 입양아야? 지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지혜는 아들을 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지만 도윤이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혈연으로는 그렇지만 사랑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지혜가 설명했지만 중학생인 도윤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야? 왜 나를 버렸어? 그 아들의 질문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을 거야. 재판은 2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지혜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간통녀, 가짜 며느리, 사기꾼 같은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가해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판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지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실제 간통 행위도 없었음을 인정한다. 판사의 선고에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혜를 향해 미주가 소리쳤습니다. 법은 속여도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적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장철수는 감옥에 갔고 법적으로도 승리했지만 정작 자신이 지키려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윤이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했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아이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놀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입양아, 가짜 아들 같은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지키려던 그 아이의 행복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집에 돌아온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혜야,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속였단 말이냐? 어머님, 설명드릴게요. 설명이라고?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가짜 배로 속이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온 동네에 우리 집안 망신까지 시켰어. 시어머니는 신문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간통죄로 고소당했다는 기사가 온 인터넷에 다 퍼졌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어머님, 저는 무죄 판결 받았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지혜가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라고? 그럼 왜 모텔에 갔어? 왜 다른 남자와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했어? 시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느냐? 할아버지. 도윤이가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시아버지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시어머니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핏줄이 아니라면서? 도윤이는 무서워하며 지혜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앞에서든 뒤에서든 진실은 진실이야.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혈통에 가짜가 끼어 있었다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사기야, 이건. 1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살았으니까 사기라고. 어머님, 제발이라고? 내가 제발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해? 네가 우리한테 한 게 뭔데? 도윤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효성도 좋고. 지혜가 아들을 감싸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좋은 아이라고? 그럼 뭐해? 우리 핏줄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야? 종갓집 장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남의 핏줄이었어. 어머님, 혈연이 다가 아니에요. 13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지혜가 간청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혈연이 다가 아니라고? 종갓집에서 혈연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 너는 우리 집안의 전통을 모르는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새언니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속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집안을 망친 원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정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자는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에 지혜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제발 도윤이만은.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핏줄이 아닌 아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내 손자는 따로 있어. 너는 내 손자가 아니야. 그날 밤 지혜는 15년간 살았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도윤이도 자신의 방에서 책들과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아들의 질문에 지혜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임시로 모텔에서 며칠 지내고 원룸을 구해보자. 지혜는 최대한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는? 전학을 가야 할 것 같아. 여기서는 계속 살기 어려울 거야.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와 도윤이는 작은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집안에 발도 들이지 마라. 동네를 떠나면서 지혜는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도윤이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들, 종갓집 며느리로서 지켜온 체면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입양아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니야, 도윤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럼 내가 입양아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아들의 질문에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는지 알아? 너는 엄마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지혜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중학생인 도윤이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임시로 묵을 모텔에 도착해서도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집, 가족, 사회적 지위, 심지어 아들의 마음까지. 과연 이런 결과를 위해 그 모든 고생을 했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13년 동안 키운 정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둘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와 도윤이는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눈치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7시 지혜는 작은 식탁에 저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8명의 밥상을 차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 2그릇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공부하고 있던 도윤이가 책상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와, 오늘은 제육볶음이네. 도윤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보다 도윤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혜가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작은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오늘 새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 도윤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떤 친구인데? 민호라는 애인데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그런데 얘도 혼자 할머니랑 살고 있대. 그렇구나. 좋은 친구 만나서 다행이다. 전학 온 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도윤이도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사실 말인데.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뭔데? 예전 집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어.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도 보이고 종갓집 손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고. 도윤이의 고백에 지혜는 놀랐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었구나. 응.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지혜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감췄던 건데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숨겼나 봐. 아니야, 엄마.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엄마,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도윤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내 친부모는 왜 나를 보냈을까? 지혜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질문을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지만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좋은 가정에 보낸 거라고 생각해. 지혜는 최대한 따뜻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엄마가 너를 만날 수 있었잖아. 엄마는 정말 나를 친아들처럼 생각해. 친아들이 뭐가 따로 있어? 너는 엄마가 낳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키운 아들이야. 13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걱정했잖아. 그게 진짜 가족 아닌가? 지혜의 말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도윤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들의 말에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도윤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갑자기 뭐가 고마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견뎌줘서. 그리고 지금도 나랑 함께 있어줘서.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지혜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원룸의 창밖으로는 다른 가정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도 이제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도윤이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우와 전교 3등이네. 응.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할 거야. 도윤이의 밝은 얼굴을 보며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 아이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일 구했다고 했지? 응, 다음 주부터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힘들지 않을까? 전혀. 오히려 좋아. 내 손으로 직접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혜는 정말로 기대되었습니다. 15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도윤이가 잠든 후 지혜는 조용히 베란다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 종갓집에서는 바쁘게 살느라 별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민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이 잘 지내고 있어? 양육비 보냈어. 이혼했지만 민구는 약속대로 양육비를 빠짐없이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도윤이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비록 부부는 아니지만 도윤이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새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성적도 좋아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도윤이가 잠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민구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 수고 많아. 지혜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도윤이와 함께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찾은 행복이 진짜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깬 도윤이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우리가 큰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작은 집이 더 좋더라. 왜?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가족 같아서. 아들의 말에 지혜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좋은 꿈 꿔 아들. 엄마도 좋은 꿈 꿔요. 작은 원룸에 흐르는 평화로운 밤 공기 속에서 지혜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혈연 관계나 사회적 지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심과 사랑일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함께 나눈 시간과 마음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가족의 의미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